한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저녁, 정여옥은 자신의 대저택 안에서 커다란 창문을 통해 고요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 저택은 고급스러운 외관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유명했어요. 누군가에겐 꿈의 공간이었지만 여옥에겐 차가운 감옥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명품 가구, 세련된 예술품들이 늘어선 거실은 웅장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어요. 그녀의 재산은 한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았어요. 부동산 투자로 번 돈을 주식과 사업으로 굴리며 평생 동안 성공을 쌓아 올렸죠. 사람들은 여옥을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부를 이룬 것과는 별개로 그녀는 늘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여옥이 이렇게 외로운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딸 은주 때문이었어요. 은주는 30년 전 겨우 7살이었을 때 놀이공원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죠. 그날은 여옥이 바쁜 사업 일정 중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던 드문 날이었어요. 그녀는 서울의 유명한 놀이공원에 은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은주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놀이기구를 타고 솜사탕을 먹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은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놀이공원 전체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어요. CCTV도 목격자도 없었고 은주를 찾으려는 그녀의 노력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옥의 절망은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동원해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경찰, 탐정, 심지어 방송사까지 동원했지만 세상은 점점 그녀에게 잔인하게도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실종 후 몇 년간 여옥은 딸의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었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은 잊고 살아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여옥은 딸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며 은주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여옥은 딸을 잃은 뒤로 모든 인간관계를 차단했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성공을 쫓아가는 것으로 채워졌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의 삶은 점점 텅 비어갔어요. 이제는 사업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충분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특히 요즘 들어 꿈속에서 은주의 모습이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의 은주는 늘 여옥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여옥은 그 손을 잡지 못한 채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깊은 슬픔과 죄책감은 그녀를 괴롭혔어요. 내가 은주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왜 그날 잠깐 한눈을 팔았을까?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도 여옥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려다 결국 요리할 기운조차 없어 컵라면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활을 반복하며 스스로 고립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고립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옥아, 너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정말 병난다니까. 내가 아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아. 맛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오늘은 나랑 같이 가자.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던 여옥이었지만 민정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몇 시간 후 민정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한 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골목이었습니다. 식당의 외관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여욱은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음식 냄새와 함께 부드러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작은 메모들과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꽃병과 장식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곳은 여욱이 평소에 드나들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말했던 그 식당이야. 주인이 정말 정이 많아서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 민정이 활짝 웃으며 여욱에게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여욱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민정의 밝은 표정을 보고 묵묵히 따라갔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직원 한 명이 물과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식사를 주문한 뒤 여욱은 고요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붐비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북적였고 손님들은 모두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심코 창가 쪽 테이블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한 직원이 눈에 띄었어요. 이름표에 적힌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고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서빙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나는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응대하며 그들에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욱은 자신도 모르게 한나에게 계속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욱의 시선이 그녀의 행동에서 벗어나 한나의 목에 걸린 목걸이로 향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여욱이 30년 전 은주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작고 섬세한 디자인에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펜던트, 그리고 그 펜던트의 뒷면에는 분명히 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여욱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생각했죠. 그러나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목걸이는 분명 그녀가 잃어버린 딸 은주를 위해 특별히 제작했던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이 목걸이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했는데. 여욱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기며 한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한나에게 다가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잘못 본 것이라면, 혹은 그 목걸이가 단순히 우연히 비슷한 디자인이라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희망이 산산조각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서빙되었지만 여욱은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나의 목걸이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여욱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듯 맛있다며 음식 이야기를 꺼냈지만 여욱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나와 그 목걸이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은주가 살아있다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욱은 참지 못하고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저 직원, 저 젊은 여자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민정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한나 말이지? 이 식당 주인의 추천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 사람도 착하고 열심히 해서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아. 여욱은 민정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다가가 확인하기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난 후에도 여옥은 그 목걸이가 눈앞에 아른거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녀는 한나의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실례지만 그 목걸이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한나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모르게 목걸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어요. 아, 이 목걸이요? 이건 제 소중한 물건이에요. 한나는 목걸이를 가볍게 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건데 어머니께서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여옥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으며 손끝까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어요. 어릴 적에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여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한나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한나가 말하는 목걸이의 의미, 그것이 가족의 흔적이라는 점, 그리고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라는 이야기가 점점 더 여옥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잠시만. 여옥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 내가 가까이서 봐도 괜찮을까? 한나는 약간 망설이는 듯 했지만 여옥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목걸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옥은 손을 떨며 한나가 내민 목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동시에 가장 기대했던 모습이 목걸이에서 확실히 보였습니다. 문양의 섬세한 곡선, 은은한 광택, 그리고 펜던트 뒷면에 손으로 새겨 넣었던 작은 글자 은까지. 그것은 분명히 30년 전 은주를 위해 그녀가 맞춤 제작했던 목걸이였습니다. 여옥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나는 여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건가요? 여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억누르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이 목걸이가 정말 특별한 거라는 걸 알겠어. 정말 소중한 물건이구나. 한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여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제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에요. 제 어머니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이 목걸이는 항상 저와 함께 했어요. 그것만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옥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고아원에 들어간 건 몇 살 때였니? 한나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5살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말에 여옥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5살. 놀이공원에서 은주를 잃어버렸던 시기와 거의 비슷해. 여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칠 듯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내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봐도 될까? 한나는 놀란 듯 했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989년 4월 15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은주의 생일과 정확히 같았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아 들어갔고 여옥은 자신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한나에게 바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옥은 마음을 다잡으며 한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목걸이를 누가 준 건지 정말로 기억이 안 나니? 한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주셨다고만 들었어요. 어쩌면 누군가 제게 전해준 걸지도 모르죠. 어쨌든 제겐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여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한나를 향해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 은주가 맞다면 이제는 그녀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한나를 떠올리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와의 대화를 나눈 뒤 여옥은 너무도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나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한나가 자신의 딸이 맞다면 그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여옥은 침대에 누워도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목걸이, 은주의 생일과의 일치, 고아원에서의 성장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과 너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 자신이 너무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우연에 불과하다면 그녀는 두 번째로 은주를 잃는 고통을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해. 여옥은 중얼거리며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여옥은 민정에게 연락해 한나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정은 다소 의아해했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몇 시간 뒤 민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나는 꽤 오래전부터 그 식당에서 일해왔대. 주인 말로는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특별한 가족은 없는 것 같고 지금은 혼자 지내면서 일만 하고 있다던데. 민정의 말은 여옥의 심장을 조였지만 동시에 확신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목걸이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은주를 잃어버린 그날. 작은 손목을 놓친 순간부터 지금까지 후회로 가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은주가 맞다면 난 지금이라도 그녀를 찾아야 해. 여옥은 다시 한나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녀는 한나를 설득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여옥은 용기를 내어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나는 여옥을 보고 반갑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또 오셨네요. 이번엔 친구분은 안 오셨나요? 여옥은 웃음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옥은 조심스럽게 한나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잠시 시간 내줄 수 있을까? 내가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 한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여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일 끝나고 뒷정리만 마치면 괜찮아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식당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옥은 한나가 자신을 경계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나야, 너는 어릴 적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니? 한나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5살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제가 고아원에 처음 들어갔던 시점부터 기억이 조금씩 남아있는 정도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걸이를 볼 때마다 뭔가 따뜻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마 어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옥은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나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고 있는 목걸이가 바로 자신이 만든 은주의 목걸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나야, 혹시 고아원에서 자랄 때 얘 가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니? 아니요. 고아원에서 제게 가족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었어요. 여옥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한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한나야, 혹시 혈액형 뭐니? 한나는 약간 놀란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혈액형은 O형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옥은 확신했습니다. 은주의 혈액형이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한나에게 이 모든 것을 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그녀를 놀라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옥은 마지막으로 제안했습니다. 혹시 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 이건 내 과거를 더 잘 알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몰라. 한나는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여옥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도 사실 제 과거를 더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옥은 DNA 검사를 의뢰하며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여옥에게 있어 생애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주가 맞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99.9%의 확률로 친모녀 관계입니다. 그 순간 여옥은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옥은 떨리는 손으로 은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이 그 순간 모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녀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은주는 처음엔 충격에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여옥의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혼란과 슬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따뜻함이 섞인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그날 이후 은주는 자신의 과거와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친어머니, 자신이 잃어버린 세월, 그리고 여옥이 가진 엄청난 재산까지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있어 너무나도 낯설고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은주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여옥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지금까지 저를 찾지 못하셨나요? 여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널 찾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단다. 30년 전 놀이공원에서 너를 잃어버렸을 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 그날 이후로 널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 경찰, 탐정, 심지어 방송까지. 하지만 아무도 내 소식을 알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갔단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기억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처음 지내던 때부터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목걸이만큼은 늘 저와 함께 했어요.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그게 어머니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옥은 은주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널 위해 만든 목걸이야. 널 잃어버렸을 때도 그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너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물건으로 남아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두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옥은 은주가 실종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너를 잃어버리고 난 후 나는 더 이상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지.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단다.
은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엄마가 저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건 알겠지만 왜 제가 고아원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놀이공원에서 어떻게 사라진 건지도, 왜 그 후에 아무도 절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도요. 여옥은 은주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그 이유를 몰라. 그날 너를 잃어버린 이후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단다. 놀이공원의 CCTV도 목격자도 없었어. 모든 게 미궁 속에 빠져버렸지.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있었던 시절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끔 엄마가 저를 떠났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어딘가에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옥은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알잖니.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이제 우리가 함께라면 너 잃어버린 기억과 세월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은주는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던 긴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 저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엄마의 딸로서 이 시간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옥은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은주야. 넌 이미 오랫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감당했잖니.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나누자. 서두를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위해 기다려줄게.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여옥은 은주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생활 습관 등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은주는 여옥이 자신을 위해 해준 희생과 노력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실종 당시의 미스터리와 그녀가 고아원으로 보내진 이유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옥은 말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꼭 알아내고 싶구나. 그 진실을 찾는 게 너와 나 모두에게 필요할 것 같아. 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싶어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여옥은 은주가 잠든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보낼 앞으로의 시간을 떠올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은 많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 것일 테니. 몇 달이 지나고 여옥과 은주는 점점 서로의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여옥은 은주를 딸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이 놓친 은주의 삶에 대해 미안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은주는 여옥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그동안 홀로 살아오며 쌓인 경계심과 독립적인 성향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여옥은 은주에게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널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여옥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 이상으로 은주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여옥은 은주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니? 넌 항상 고생만 했잖아. 이제는 너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겠니? 은주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편안히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이요. 그 말을 들은 여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자. 카페를 열어보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은주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큰일이에요. 저는 아직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욱은 부드럽게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내가 너를 위해 해주고 싶은 일이기도 해. 너를 다시 찾은 지금.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야. 그 후로 두 사람은 카페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여욱은 오랜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카페의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은주는 카페의 인테리어와 메뉴를 고민하며 점점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갔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은주가 직접 정했어요. 여욱은 그 이름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그 이름처럼 이곳이 너의 빛나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 카페가 문을 열던 날,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고 기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여욱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이건 너가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야. 난 단지 너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을 뿐이란다. 카페는 예상보다 더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의 따뜻한 성격과 정성 들인 메뉴, 그리고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는 손님들에게 빠르게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손님 중 몇몇은 은주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녀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높이 평가하며 응원해 주었어요. 은주는 그런 응원에 힘을 얻으며 더욱 열심히 카페를 운영해 갔습니다. 여욱과 은주는 카페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갈수록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보냈어요. 때로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은주가 직접 만든 디저트를 여욱에게 선보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은주는 점차 마음을 열며 여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은주와 여욱은 식당의 작은 주방에서 우연히 발견된 목걸이가 결국 두 사람을 연결하는 운명의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여욱은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너의 목걸이를 못 봤다면 우린 이렇게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그 목걸이가 우리를 이어준 끈이었어. 은주는 목걸이를 가만히 손으로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목걸이는 항상 제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뻐요. 어느 날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여욱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여욱은 은주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은주야.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행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여욱과 은주는 서로를 위해 잃어버린 시간을 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서연은 좁디 좁은 원룸에서 혼자였어요. 탁자 위엔 밀린 서류 더미와 커피잔, 바닥에는 며칠째 치우지 않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죠. 탁상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는 순간 서연은 무력하게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직장에서는 연일 실적 압박이 쏟아졌고 얼마 전에는 몇 년 동안 만나온 연인과도 헤어졌어요. 그녀의 삶은 끝없는 패배의 연속 같았어요. 삶은 점점 서연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어그러진 느낌이었죠.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녀는
한 모금 마시려다 멈췄어요. 입술에 닿은 차가운 잔은 그녀의 마음처럼 싸늘했어요. 휴대폰은 한쪽 구석에서 무음으로 놓여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공허한 이별이었어요. 회사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번 프로젝트도 실패하면 어렵겠어요. 상사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어요. 매일 밤 그녀는 실적 보고서를 붙잡고 씨름했죠. 눈앞에 펼쳐진 문서들은 끝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스크린의 흰 화면은 그녀의 머릿속만큼이나 비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무거운 구름처럼 흐릿했죠. 책상 위에 놓인 시계는 그녀의 무기력을 증명하듯 멈춰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삶은 전진하는 대신 끝없이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의욕은 어느새 사라지고 무기력만 남았어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러던 중 서연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낯선 번호를 보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죠. 모르는 번호인데.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강민구입니다.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라는 말에 서연은 잠시 긴장했어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죠. 시골 마을에 이치한 한 집이 서연 씨 앞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장속이요? 저한테요?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서연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문서상으로 서연 씨가 상속자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따질 힘이 없었어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전화 너머의 이 기묘한 제안은 묘하게도 도피처처럼 느껴졌죠. 알겠어요. 방문해 볼게요.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낡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옷가지와 몇 개의 생필품을 넣었죠. 마치 무언가를 끝내고 떠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출발 당일 아침, 그녀는 서울역에서 시외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변해갔어요. 회색빛 도시는 사라지고 논밭과 나무들이 차츰 모습을 드러냈죠.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어요. 정말 여길 떠나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는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시골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그녀는 가방을 끌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코끝에 시골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적막한 풍경만이 그녀를 반기고 있었죠. 작은 슈퍼마켓과 몇 채의 낡은 집들이 보일 뿐이었어요. 핸드폰의 지도 앱을 확인하며 그녀는 천천히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주변은 온통 고요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마침내 도착한 집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어요.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담벼락에는 덩굴 식물이 얽혀 있었죠. 여기가 정말 내 집이라고? 서연은 혼잣말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더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는 안으로 발을 들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집안은 더 황폐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오래된 달력과 누렇게 변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집어들었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씨가 희미했어요.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들 중 누구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대체 이 집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저녁이 되자 집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어요. 밖은 어둑어둑했고 주변에서는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 들렸죠. 서연은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을 간단히 먹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거미줄을 걷어내고 먼지를 털어내며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했죠. 여기서 며칠만 버티면 돼.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 집을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연락한 뒤 다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집이 자신과 연결된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느낌은 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가득한 하늘은 그녀가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이런 하늘을 본 게 언제였더라?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아침 햇살이 흐릿하게 비치는 집 앞마당에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밤새 꾼 꿈 때문인지 마음이 어딘가 불편했지만 무엇 때문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었죠. 그녀는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며칠만 머무를 건데 어떤 곳인지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낡은 대문을 열었어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던 중 그녀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는 오랜 세월을 견딘 듯한 느낌이 들었고 주변에는 마른 나뭇잎들이 널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던 서연은 순간 멈춰 섰어요. 나무 아래에 누군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하며 길게 묶여 있었죠. 그녀는 힘없이 나무에 기대 앉아 있었고 서연은 순간적으로 놀라 뛰어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강인했어요.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죠. 괜찮다. 너는 누구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서연은 당황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녀도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알 수 없었죠.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날 도우려는 거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할머니는 손짓으로 서연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혼자 두는 게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이 근처인데 일단 거기서 쉬세요. 서연은 할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데려왔어요.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는 건 어색했지만 이 상황에서 딱히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죠. 할머니는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말없이 걸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물 한 잔을 건네며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이 근처에 사세요? 할머니는 서연을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내 이름은 서연이구나.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너를 알고 있다. 오래전부터.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를 안다고요? 어떻게요? 저는 할머니를 처음 뵀는데 그럴 거다. 넌 기억하지 못하겠지.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탁자를 쓸었어요. 그 동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긴 듯 했죠. 기억하지 못하다니요? 저를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서연은 당황하며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느껴졌죠.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태도에 압도된 채 입을 다물었어요. 무언가를 더 알게 될까봐 두려운 기분도 들었죠. 할머니, 배 안 고프세요? 뭐라도 드셔야 할 텐데.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어리둥절했어요. 이 낯선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더 묻지 않고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어요. 오래된 가구와 벽에 걸린 사진을 천천히 훑었죠. 그리고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시계 아직도 돌아가고 있니? 서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네. 이 집은 저도 처음 와본 거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계는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멈췄구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서연은 그녀가 잠든 줄 알고 조용히 움직였죠. 하지만 문득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어요. 네. 서연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순간 멈춰 섰어요. 이 집에서 지내며 너가 무언가를 찾게 될 거다. 걱정 말아라.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도와준 것 뿐인데 할머니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자신을 아는 듯한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녀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킨 채 뒤척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실로 나가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마치 밤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듯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녀는 여전히 편안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나와 함께 걸을 일이 있단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실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내게 보여줄 것이 많단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에 조금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서연을 데리고 대문을 나섰어요. 그들은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길목마다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지. 할머니는 낮게 말했어요. 서연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조용히 들었어요. 첫 번째 멈춘 곳은 오래된 우물 옆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우물은 마을의 생명을 지켜준 곳이었단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는 작은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할머니는 정자의 낡은 기둥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단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연은 기둥 위에 새겨진 낡은 글씨를 바라봤어요. 이건 누군가가 새긴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멈춰 섰어요. 이 나무는 마을의 중심이었지. 할머니는 속삭였어요. 서연은 커다란 나무를 올려다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말 오래된 나무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렇다. 이 나무가 없었다면 마을도 없었을 거다. 길을 걷는 동안 마을의 조용한 풍경이 그녀를 감쌌어요. 서연은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을 곳곳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그녀의 귀를 간지렸어요. 할머니는 그녀를 이끌며 꾸준히 옛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이 길은 누군가를 기다리던 길이었지.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길 끝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들은 할머니를 처음 발견했던 쓰러진 나무 아래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천천히 앉았어요. 서연은 할머니의 행동을 따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가 너가 다시 시작할 곳일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뭘 다시 시작해요? 할머니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쓰러진 나무는 마치 무언가를 간직한 듯 보였어요. 이 나무는 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어쩌면 너무 오래된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일지도. 할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은 그 말이 단순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 마음에 남았어요. 마을은 고요하고 잔잔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녀는 이곳이 왜 이렇게 낯익으면서도 생소한지 알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녀가 묻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어렴풋이 느꼈어요. 이 마을이 자신의 삶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넌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야. 서연은 무언가 마음속에서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은 그녀에게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쓰러진 나무 아래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서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할머니의 존재가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녀는 할머니와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에 혼란스러웠어요.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던 서연은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는 마을의 한 구석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죠.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저 혹시 이 근처에 사는 작은 최고의 할머니를 아세요?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누구를 말하는 건가?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쓰러진 나무 근처에 계셨던 분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금방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텐데, 이 마을에 그런 분은 안 계셔. 서연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계셨는데요. 어제 저희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녀의 설명에도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다시 움직였어요. 여기 사람들 다 아는데 그런 분은 들어본 적이 없어. 서연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마을 입구에 있는 슈퍼로 들어가 점원에게 물었죠. 혹시 쓰러진 나무 근처에 사는 할머니를 아세요? 점원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마을에 할머니들이 많긴 한데 쓰러진 나무? 잘 모르겠네. 그리고는 별다른 관심도 없다는 듯 계산대를 정리했어요. 다른 몇몇 주민들은 서연의 질문에 아예 손을 내저었어요. 그런 사람 없어. 이 마을에서 그런 이름 들은 적도 없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서연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어제 할머니를 만났는데 다들 왜 모르겠다고 하는 거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한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 왜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모른다고 하는 걸까?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에게 직접 묻기로 결심했죠. 할머니, 여기 계세요? 서연은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는 마당에서 작은 나무가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다가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왜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모른다고 하죠?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가지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럴 거다. 그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 서연은 그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기억하지 못하다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너가 이해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 이곳에 온 이유요? 그게 뭔데요?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어요. 너가 여기에 온 것도 내가 너를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란다. 할머니의 말은 더 이상하지 않게 들렸어요. 마치 무언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죠. 할머니의 말을 따라 서연은 집안을 탐색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녀는 오래된 서랍장과 벽장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죠. 서연은 서랍 한 구석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마을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우리 부모님. 그녀는 사진을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진 뒤에는 필체가 고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8년 여름. 이게 무슨 뜻이지? 부모님이 이 말과 관련이 있었다고? 서연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사진과 함께 들어있던 편지도 꺼냈어요. 편지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은 소중했다. 너가 이곳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건 부모님이 쓴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남긴 건가? 서연은 탐색을 계속했어요. 이번에는 벽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인형 하나를 발견했죠. 이건 내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거랑 똑같은데? 그녀는 인형을 손에 들고 살펴봤어요. 인형의 목 부분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 정말 내 이름이 적혀 있어. 그녀는 혼란과 함께 묘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사진과 물건들을 방 안에 두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이 마을과 관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왜 한 번도 이곳에 대해 말한 적이 없으셨던 걸까? 그녀는 이제 할머니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말과 깊이 얽혀 있다는 건 정말인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마을에서의 시간이 흐르면서 서연은 점차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에는 고요함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적막함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안정감을 주었어요. 도시에서는 늘 쫓기며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시간을 천천히 보냈죠. 마당에 핀 작은 들꽃들은 그녀의 눈에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걸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지? 그녀는 꽃잎을 만지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죠. 밤하늘의 별은 도시에서 보지 못한 광경이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빛나는 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시에서는 늘 앞만 보고 달렸지.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뭘 위해 살아왔지? 그 질문은 그녀를 한없이 깊은 생각으로 이끌었어요. 직장에서의 성공이 정말 그녀가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만나온 연인과의 관계도 떠올랐어요. 그 관계는 그녀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도피처였을까? 서연은 점차 자신이 그동안 상처받고 무너져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계속 뭔가에 쫓기듯 살았던 것 같아. 그녀는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도 점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죠. 할머니는 가끔 나무 아래에서 쉬며 서연에게 말하곤 했어요. 여기서는 마음이 고요해질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서연은 그 말에 알 수 없는 위안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 걸까요? 그녀는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마당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진과 어린 시절의 인형이 들려 있었죠. 그 물건들은 자신이 이 마을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죠. 그녀는 사진 속 부모님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왜 이 마을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서연은 부모님이 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의문은 그녀를 멈추지 못하게 했고, 그녀는 더 깊이 이 마을과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며칠 뒤 서연은 마을에 느리지만 안정적인 리듬에 점점 적응했어요.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고 오후에는 마당의 오래된 의자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었어요.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잔잔한 행복을 느꼈어요. 도시에서의 삶은 이제 점점 멀게 느껴졌어요. 그곳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서연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너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어요. 제가 변하고 있나요? 그게 좋은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너는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란다. 너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서연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정말 그동안 잃어버린 게 많았구나.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 깨어남은 그녀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죠. 서연은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고요한 집안에 할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스스 일어났죠. 거실로 나가자 평소처럼 할머니가 앉아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방 안은 비어 있었고 마당에서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녀는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고 집은 이상하리만큼 적막했죠. 그 순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잊지 말거라. 그 말이 묘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서연은 대문을 열고 마을로 향했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쓰러진 나무 아래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그동안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마을에서 보낸 나날들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도시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삶의 단순함과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울리며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쓰러진 나무가 보이자 서연의 발걸음이 느려졌어요. 그 나무는 처음 봤을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이제는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서연은 천천히 나무 아래에 섰어요. 그녀는 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며 손을 뻗었어요. 거칠고 오래된 나무 껍질을 손끝으로 느끼며 묘한 감정을 느꼈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서연은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속 배경이 바로 이 나무였다는 걸요. 사진 속에서 부모님은 이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이곳이 그 장소였구나.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은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너가 여기에 온 것도 내가 너를 만난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니란다. 그 말이 이제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을, 이 나무, 그리고 할머니와의 만남은 서연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나무를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그녀는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엔 달라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마을에서 배운 것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죠. 며칠 후 서연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집과 마을을 돌아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할머니와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곳을 가슴에 품기로 했죠. 언젠가 다시 올게요. 그녀는 혼잣말로 작게 속삭였어요. 서울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정하는 거야. 서연은 회사에 복귀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것은 쓰러진 나무 아래에서 찍은 부모님의 사진이었죠. 그 사진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기억이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할머니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서연은 삶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을에서의 시간은 그녀를 치유했고 할머니와의 만남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기적 같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녀는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했죠. 삶의 진정한 기적은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마을과 할머니에게 서연은 영원히 감사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